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인순입니다. 오는 8월 데이터 3법이 시행됩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가명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됐는데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SK인포스ec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가명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우리 기업이 궁금해할 법률적 고려사항을 주요 쟁점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3법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개인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도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율촌 김선희, 손도일 변호사님, SK인포스ec의 윤대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선희 변호사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율촌의 김선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율촌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ICT 핀테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손도일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율촌의 손도일 변호사입니다. 저는 율촌에서 기업 법무와 ICT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대진 팀장님. 네, SK인포스ec 기업 컨설팅 맡고 있는 윤대진입니다.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문의에 대해서 많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5분간 이어집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명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지난 1월 9일이었나요? 저도 밤에 데이터 3법 그 국회 본회 의결 방송을 보면서 정말 마음을 졸였었는데요. 드디어 데이터 3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길었던 과정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데이터 3법에 관여하게 된 것은 원래 이 2018년 11월 훨씬 이전으로 올라가서 해커톤 회의에서부터 관여하게 되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되는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간단히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5일에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요. 그 이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대안으로 2019년 11월과 12월에 걸쳐서 데이터 3법의 통합안이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 의결을 거쳐서 2020년 2월 4일에 공포가 되어서 8월 5일자로 시행 예정입니다. 그 위에 이제 더 시작돼야 될 것들이 이제 시행령의 개정 작업들이 있고요. 그것은 3월 31일 입법 예고가 돼서 이제 40일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곧 공포가 될 예정입니다. 하위 고시 역시 5월 중에 입법 예고되어서 7월 중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아마 8월 5일에 맞추어서 마련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이 데이터 3법 통과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써주셨는데요. 데이터 3법 개정 법안 달라진 핵심 내용 어떤 것인가요? 오늘 저희가 설명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가명 정보의 개념의 도입이고요. 가명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함에 있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 것인가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그 외에도 마이데이터라든지 데이터의 활용 추가적인 동의 없이 데이터를 합리적인 목적 범위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그동안의 규제 일변도에서 활용에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저희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가명 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에 맞춰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가명 정보를 실제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서 기업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관해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가명 정보의 활용부터 우리 김선희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활용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가명정보의 뭔가, 가명정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인데요. 가명 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 처리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한 예시인데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맨 윗줄이 이제 개인정보이고요. 이거는 행안부 자료에서 발표된 예시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가명정보의 예시인데요. 이거는 가명 처리의 함에 있어서 약간 실수가 있었던 예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마산구에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개인식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된 가명 정보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산구에 있는 국회의원 누군지 딱 알 수 있는 네. 거네요. 네. 네. 그 다음에 가명 정보, 제대로 된 가명 정보 예시를 보시면 그 개인식별 가능성 있는 정보가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익명 정보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것은 개인 정보,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가 암호화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된 핸드폰 번호, 그 자체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특정된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라는 점이 익명정보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눈에 보니까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와 인명정보가 한눈에 보이는데요. 그럼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활용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약간 문구가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은 보시면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전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용정보법은 조금 더 자세한데요.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 연구, 공익적 기록 보전, 이렇게 문구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산업적 연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약간 기업들의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자료가 3월 31일자 관계부처 합동 정책 설명 자료인데요. 여기 Q&A 부분을 보시면은 산업적 연구는 허용된다. 법 제한 이유 등을 고려했을 때 산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은 가능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법 제한 이유 자체가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 제한 이유이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도 역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어느 범위까지의 상업적 목적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 또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식별에서 직접적인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대 직장인들의 50%가 보통 오전 9시에 커피를 마신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서 9시경에 내가 가지고 있는 30대 직장인들 대상으로 커피 쿠폰을 발송하는 것, 그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그 커피를 마시는 50%가 누구인지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문자로 커피를 발송한다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정인에게 보내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명 정보에 대한 특례 규정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명 정보는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이 배제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보 주체에 대한 어떤 통지 의무라든지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이런 것들은 개인을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만한 부분은 21조, 제가 별표 표시를 해놨는데요. 개인정보 파기 관련된 조항들은 역시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명 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활용을 하면서도 보호를 되게 철저히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명 정보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그렇습니다.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활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보호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법령상 어떠한 안전 조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시면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관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2항을 보시면은 가명 정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 작성해서 보관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기업들이 가명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서는 식별 가능성이 훨씬 낮기 때문에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서는 기술 안전 조치가 훨씬 더 수준이 좀 달라지거나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시행령 안을 보시면은 사실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이 보시면은 가명 정보 및 추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등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시행령 제30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와 같이 일반 개인정보 보호, 일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준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기업들이 많이 하고 이번 의견 제출 기간 동안에 의견을 많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은 보유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경과한 때는 그 가명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된다라는 조항 역시 시행령 안에 들어와 있는데 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파기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시행령에는 이 조항 관련된 질문들도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법과 시행령이 아직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명정보 보호에 대한 시행령이 아직 명확치 않지만 가명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조치에 실수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제재 가능성이 높은데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보시면은 28조의 제1항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2항을 보시면은 가명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그 정보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 파기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징금,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2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1항에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라는 표현이 약간 제한적으로 들려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처리 과정에서 개인 식별 가능성이 생겼고 그때 즉시 회수, 파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엄청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되나요? 네, 형사 조항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명정보 처리, 가명정보 결합에 관련된 이제 절차적 요건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게 된다면 여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역시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센 게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그러면 가치를 가지려면 사실 결합이 중요하잖아요. 가명정보의 결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결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합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업들 간에 다양한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보다 깊이 있는 데이터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 측면에서 신용카드사의 예를 들면 탑 10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어떤 제품들을 검색하는지 분석을 해본다든지 또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처방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 처방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병원의 진료 기록과 결합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병원도 환자들이 여러 군데에 다니기 때문에 여러 병원들의 진료 기록들이 결합이 돼야지만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결합 제도는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의미 있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가명 정보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결합 절차, 여기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안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먼저 신청을 하면요, 결합 절차가 개인정보보호법에는 2티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전문기관이 하면서 동시에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결합 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이 되면은 결합 전문기관 내에 안전성이 확보된 분석 공간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 후 승인 후에 반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칙이 분석 공간 내고 예외적으로 반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재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신용정보법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상의 가명정보 결합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시죠. 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시면 일단 법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을 수행한다라는 점은 두 법이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 3, 2항을 보시면은 결합을 수행한 외부기관으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 네. 내용은 신용정보법엔 없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시행령 안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시행령 안을 보시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된 결합기관 내의 분석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를 한 후에 반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 3법 중에서 이번에 새로 도입된 개명 중에 가장 중요한 가명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기업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희 변호사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기업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데이터를 가명화해서 활용하고 제3자, 다른 기업들과 함께 공동으로 공유하고 결합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죠. 네. 먼저 내부 규정을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우리가 이 가명 정보를 어떠한 수준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가명 정보를 만들 것인가에 관한 그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가명 처리 대상 데이터셋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셋의 민감도에 따라서 가명 처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가명 처리 적정성 평가를 수행한 이후에 그래서 부적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한번 가명 처리를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가명 정보를 결합을 하든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시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명정보 활용하려면 철저하게 보호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가명 정보를 활용하는 그 전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 기업이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 이게 바로 가명 정보의 핵심인 식별자지요. 이 식별자를 별도로 보관하고 안전성, 접근 통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특정한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재식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가명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시다가 봤을 때 다시 개인을 재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면 즉각적으로 그 가명 정보를 처리를 중단하는 그러한 프로토콜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규정상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명 정보를 처리할 경우에 이것을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처리하는지에 관해서 기록을 충분히 작성하고 보관해 두셔야 나중에 혹시라도 유출 사고 등의 문제가 생겼을 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선관주의 의무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처럼 이렇게 예, 누가 그렇습니다. 왔다 갔는지 예, 다 맞습니다. 정리를 해놔야 맞습니다. 밝혀낼 수 있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총정리를 말씀드리죠.
아까 그 가명 정보를 결합할 경우가 사실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입니다. 가명 정보 관련 이 사업의 성패는 사실은 반출 단계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명 정보의 생성 및 결합 사업을 기획할 때서부터 그 결합된 가명 정보를 내가 실제로 이것을 반출할 수 있을까까지를 다 염두에 두고서 법률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명 정보의 결합 및 반출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기준은 아마 5월 중으로 예고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보호위원회의 정책 결정과 집행 방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지금서부터 계획을 짜시고 그리고 본격적인 실행은 이제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다 나오게 되면 실행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봤고요. 그중 가장 중요한 개념인 가명 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SK인포셋과 함께 개인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3법이 이렇게 통과되면서 SK인포셋이 보안 컨설팅 계속 해오셨죠? 네. 데이터 3법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앞서서 변호사님들께서 이제 가명 정보의 활용이나 결합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상세히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좀 추가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가명 정보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에 가명 정보의 활용이나 결합 부분은 앞서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이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활용 부분입니다. 수집 목적과 이제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네 번째로 지금 적혀 있는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큰 화두점으로 올라왔고, 이 마이데이터 산업 사업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안전성 조치를 가진 사업자가 지정이 돼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라든가 민간정보의 범위 확대라든가 뭐 작은 부분들의 좀 변화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 중에서도 1, 2, 3, 4번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가명 정보 활용을 위해서 아까도 율촌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비식별 전문 기관이 있어요. 네. 이제 여러 곳이 있는데 하나씩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식별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2016년에 이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만들어지고 이제 얘기가 되었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가 서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이런 전문기관들이 6개 부처, 7개 전문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비식별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아닌 것을 지금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무를 현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식별 조치 프로세스도 알려주시죠. 비식별 조치도 사실 가면정보 처리 검증 프로세스와 크게 큰 틀에서 보면은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중간에 있는 비식별 적정성 평가라고 하는 이 개인정보가 비식별 정보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들 입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핵심을 두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가명 정보라는 게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럼 이거의 결합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제가 앞서서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대해서 이제 연결을 지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좀 있기도 합니다. 결합 및 분석 반출이 이제 앞에서도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이 결합 전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공신력 있는 충분히 조치를,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지정되어서 왼쪽 하단에 있는 적정성 평가를 마친 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검증 프로세스가 충분히 작동을 해야만 이 가명 정보의 결합을 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이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활용도 가능한가요? 네.
추가적인 활용도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에는 큰 전제 사항이 붙습니다. 충분히 안전조치, 이제 보호 조치를 했을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이제 비식별화라고 하는 익명정보 사이 간에 실제로 조치를 해야 되는 보호 조치 내용을 보시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기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사실 유사하고 내용의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관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사후관리 모니터링 측면에서 충분히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인정보나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나 다 기술적으로 관리적으로 네.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그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념부터 알려주시죠. 예, 마이데이터는 결국에는 핵심으로 얘기를 하면 이 정보 주체가 자신의 이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끔 충분히 안전한 기업을 통해 이제 기관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오른쪽에 있는 기업 중심에서 정보 주체 중심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장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제 사항이 붙는데 현재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라고 하는 이제 지정을 등록 또는 허가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그 사항도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네, 현재 지금 20년 5월이고요. 지금 시행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이드 기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올 연말까지 이런 사업자 등록이나 허가 관련된 작업들이 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 또는 허가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림에서 보이듯이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여러 기준들이 필요하고요. 내년으로 가면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제 사업자 선정 이후에 이런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활성화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많은 기업들도 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들 많이 준비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3법 통과 후에 보안 산업도 많이 변화하고 있죠.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를 통해서 이제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크게 한 4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컨설팅 부분에서는 기존에 이제 여러 뭐 인증 체계라든가 관리 체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데이터 3법과 관련된 개인 정보를 혹은 가명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는 컨설팅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보안 관제 측면에서는 기존의 외부의 침해 사고에 대응을 하기 위한 관제 중심에서 빅데이터를 뭔가 활용한 데이터 활용이 적정한가 혹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관제 쪽으로 좀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보안 솔루션 쪽은 이런 가명 처리라든가 비식별 처리를 하기 위한 기타 전문적인 솔루션들이 시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사업과 더불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솔루션들이 좀 집중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런 보안 SI 사업들은 이런 관리 체계라든가 기술적 조치들을 통합적으로 확인을 하고 기업 입장에서 뭔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 사업들이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 3법 이후에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컨설팅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를 구성해야 하나요? 네.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개인정보 보호 이제 실행 체계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많이 고객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 한 5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네. 1번에 있는 개인정보보호 현안 대응은 관리적으로나 기술적 어떤 법적인 이제 현안을 대응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관리체계 수립이라든가 여러 보호 조치를 위한 체계를 수립하는 것, 그리고 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 관리, 마지막으로 보호 조치, 그리고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타 사항들로 이루어진 실행 체계를 저희가 공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 1번부터 5번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제 개인정보 현안 대응인데요. 이 현안 대응에는 저희가 한 세 가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관리적인 현안 대응으로는 기업 입장에서 많이 고민 또는 검토를 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가 역할 및 책임, 교육, 감사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바뀐 데이터 3법으로 인해서 바뀐 조직, 개인정보보호와 유관된 조직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고 아레나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기술적인 현안 대응으로 넘어가면 기존의 이제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적 조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개인정보 또는 가명정보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핵심 이슈는 앞서서 지금 법률적인 검토, 현안 대응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진행하려고 할 때 핵심적인 그 법률 사항들을 검토하는 자문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네, 법률 자문은 율총과 같은 전문 네, 법인과 해야 되죠. 네. 예, 두 번째로 이제 개인정보 체계 수립으로 하는데 체계 수립 쪽에서는 이제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요건이라든가 내부 요구사항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결국에는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정책이나 지침들이 될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제 현재 이런 그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 쪽으로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체계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있고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의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 서버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것이 네.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네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개인정보보호라고 하면은 이제 국가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이 회사의 개인정보 활용은 안전하다라고 이제 보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증 체계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ISMS 이제 PIMS로 되어 있던 것이 작년부터 ISMS-P라는 인증으로 통합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기타 여기에는 ISO 27701이나 이전에 있던 BS-12 그리고 추가로 지금 검토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제 공공기관 대상입니다. 이런 인증 사업들이 앞서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충분히 안전하게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도 이런 문의사항들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ISMS-P 인증을 하게 되면 네. 데이터 3법 이후에도 조금 안전하게 이 인증을 받게 되면 네.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해서 우리 네. 기업이 안전하다는 거를 인증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돼요. 현재는 이런 데이터 3법 관련된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서 움직여 있지는 않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이런 인증 심사를 할 때 가명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증 심사 시 충분히 고려가 되고 심사 대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증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가장 어려워하는 이제 분야죠. 기업에서 네.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 보이지만 결국은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어떤 비즈니스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식별 및 분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위험성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인증을 통해서 회사가 충분히 우리는 안전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라고 검증받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인증 사업을 내재화해서 자체로 진행하기에 좀 어려움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컨설팅 전문 업체나 기타 여러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죠. 다른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네. 어떤 사례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죠. 네. 체계 수립 쪽에 이제 좀 주요 사례라고 좀 볼 수 있는 걸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여기 지금 개인정보라고 제가 식별 및 분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식별 및 분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요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요건, 법률적인 요건이라든가 비즈니스적인 요건들을 먼저 이제 발췌를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회사에 맞는 옷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키텍처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아키텍처는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도 필요한 사항들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상세 기준을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개인정보를 활용하다 보면 이제 개인정보가 이렇게 계속 그 사업부별로 흘러가잖아요. 네. 이것들을 흐름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나요? 네.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고 해서 기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모범 답안은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이 어려운 길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하지만 어찌되었던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제공, 파기 단계에서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혹은 가명정보 혹은 익명정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가시성을 확보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 대책들이 실현 가능한 대책으로 우선시 되어야만 이것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좀 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안정성 확보 조치하려면 네. 그걸 관리 감독하는 조직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네. 사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조직 문제로 이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다른 회사에서 하듯이 모든 것을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회사에게 맞는 옷을 지어서 입는 것이 정확히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다른 데들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니까 네. 네, 샘플을 좀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호 조치를 구현하는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조직들이 얘기를 할 때 조직을 강화한다라고 해서 이제 단순히 사람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인정보 보호도 예전에는 특정 정보보호 조직 안에 있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3법 이후에는 이 개인정보 보호를 관장을 하는 그 조직들이 이제 좀 더 화두에 좀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GDPR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명확하게 들어있잖아요, 법률상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정보보호 조직이나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나누는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보호는 실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현업부서 쪽에 롤을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런 패러다임들은 좀 변화될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조직까지 알아봤는데 그럼 정보보호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예. 기존에 이제 개인정보보호 시장에서 이제 솔루션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림에서 보이듯이 여러 지금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한 솔루션들이 많은데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서 얘기 나왔던 그런 조치들은 사실 큰 흐름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식별 분류나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들이 향후에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지금 이런 시스템 구성이라든가 환경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바뀔 것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런 시스템들을 예측 또는 기획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솔루션 시스템 구축했습니다. 네. 또 이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이제 그 보안관제 이제 시스템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보안관제라고 하면 외부의 어떤 침해 사고 대응, 뭐 외부에서 어떤 해커에 의해서 공격을 통해서 우리 회사 자산에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위험성들을 검증하는 관제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환경들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고 앞서 지금 데이터 3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가명 정보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빅데이터와 이제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각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호 조치를 해야 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 이제 오남용이라고 하는 이제 개인정보를 잘못 쓰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던 사례를 좀 넣었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네.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관리적이나 기술적인 요건들이 거의 집대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면 개인정보 흐름 분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흐름 분석에서는 통상 우리 회사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확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여기에서 도출되는 위험성이라든가 어떤 취약점들은 반쪽짜리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충분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도입을 했던 시스템들이 제대로 지금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들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두 번째 있는 우회 가능성 점검이라고 하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으로 충분히 이런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단계고요. 세 번째로 이런 두 가지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우리 회사에서 개인정보가 혹은 가명정보가 유출 또는 오남용 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있느냐, 네. 예,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게 이 내용에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회사마다 좀 다를 겁니다. 그렇죠. 어떤 회사는 시스템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오프라인은 뭐 종이 문서나 이런 것들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맞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도출을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위험한지 위험성을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마지막에 있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 구성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문의들은 이제 맞춤형 서비스라고 해서 최근에 컨설팅 문의가 오면서 뭐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한다든가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문의들을 지금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문의 많다고 하셨는데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한 번에 딱 한눈에 보면 참 좋을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거 가능한가요? 예, 그게 이제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포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내용들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레벨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통합적으로 뭔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전사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컴플라이언스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여러 취약점 관리들의 그 현황들을 한 개의 이제 모듈화된 화면에 띄워놓고 이것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혹은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조치를 바로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 이런 업무 포탈을 구성하는 사례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3법과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중에 뽑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에 배포된 정책 설명 자료 상에 기입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제공 시 고려사항과 관련된 예시, 온라인이겠죠. 온라인 사업자가 물품의 판매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이를 배송 목적으로 택배 업체에 제공 가능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의 내용과 변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변경 사항이 있는 건지 다른 예시 부탁드립니다. 아주 이미 설명회를 보시고 네. 너무 구체적으로 질문 주셨는데요. 네.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럼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번 주제에서는 커버를 안 했던 네. 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관련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상 원칙적으로는 위탁의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된 부분 관련된 건데, 이게 사실 이 택배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법에 의하더라도 이게 동의가 원칙적으로는 계약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니까 이게 동의가 필요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그 설명 목적에서 그렇게 발표 자료에 넣으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추가적인 이용 의 예시로는 예를 들면은 어떤 제휴 서비스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 제도인데 그 포인트를 신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제3자 제공이 필요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매번 추가적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데이터 3법의 내용이 정말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1시간에 다 하기는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이어서 오늘 질문의 범위가 되게 넓은 것 같은데, 혹시 변호사님 또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나요?
지금 기존의 이 제일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표하셨던 부분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하는 사업 목적 때문에 동의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전자상거래든지 아니면 기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럼 그때마다 또 받아야 되느냐에 예, 대한 맞아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추가적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명 정보는 실제 정보의 비식별화가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개인 정보 중 암호화 대상과는 어떻게 연동하고 활용하게 되나요?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까요? 네. 질문 내용이 좀 네. 약간 좀 모호하긴 한데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비식별화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스템이나 솔루션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K 익명성이라고 하는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비식별화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암호화 대상과 비식별화는 별개의 것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암호화는 암호화 대상, 비식별화는 추가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은 이런 비식별화 조치를 위해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비식별화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김선희 변호사님이 그 개인정보와 암호화, 그러니까 개인정보와 비식별화 정보, 가명화 정보 뭐 이런 것을 표에서 설명해 주셨던 그 내용 중에 일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문 기관을 거치지 않고 기업 간 가명 처리에서 결합 및 제공 시 법 위반인가요? 이거 쉬우니까 제가. 네네. 이거는 위반입니다. 네. 위반이고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가명 정보를 데이터 거래소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네. 데이터 거래소를 또는 이제 비즈니스를 목표로 하시는 기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올린 데이터 가명화된 정보를 거기서 예를 들어서 구입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B라는 회사가 그것을 구입한 다음에 그 데이터셋을 갖고서 자기네가 활용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B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다 보면 이게 사실상의 결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법률 위반의 가능성이 굉장히 그래요?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 전문 기관으로 가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 윤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데이터 가명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설명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제3의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 정보를 판매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되게 복잡한데요? 네. 두 분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가명 처리에서 제3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법령상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유상으로 판매를 해도 되느냐 이런 네네네.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구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상으로 판매를 해도 가능은 한데 다만 그 정해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목적 외로 사용했다 문제가 생기면 아까처럼 뭐 과징금이나 네. 과태료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제공하는 자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법적인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첨언을 하자면 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 판매자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판매자의 관점에서도 결국은 제공받는 자, 매수인과의 그 수령자, 양수인과의 그 계약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막으려고 했는데 양수 매수인이 결국은 그렇게 위반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 저희 필드에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게 보통의 이제 어떤 업무 위수탁이라든가 여러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약서 자체가 없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계약서 내에 보안 요구 사항들을 정확히 좀 정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시화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나 문제 생길 때를 대비해서라도 계약서라든가 보안 약정서라든가 요구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사항들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질병 치유와 예방을 목적으로 외부 유전자 검사 기관에 의뢰할 경우, 이런 경우 요즘 많이 있어요. 가명 정보를 활용하여 양 기관에서 활용할 경우에는 병원과 의료기관에서 현재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공유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오늘 법적으로 궁금하신 걸 다 물어보시는 상황인데요. 네. 네, 그래서 가명 정보를 활용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뭐 8월 5일까지는 그 법이 아니지만 네. 8월 5일부터는 가명 처리를 하면은 그 정해진 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의 정의 조항을 보시면은 이용, 제공, 보관 이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명 처리를 해서 그 정해진 그 목적으로 그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연구 목적이나 통계 작성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동의받지 않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전 조치는 충분히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의료기관이나 병원 같은 데서 나오는 정보는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네. 제가 한 가지 네. 자꾸 첨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이 의료 정보의 경우에는 가명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은 더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엑스레이 사진의 주인은 저 혼자만이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그 옆에 나오는 제 이름과 나이, 뭐 주소 이런 부분들을 엑스레이 사진의 그런 부분들을 텍스트화된 문장을 가명화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그럼 영상 정보인 내 정보까지도 가명화를 해야 되는 이건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다 얘기를 드릴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사실은. 예. 네, 병원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지금 말씀하셨던 시스템, 뭐 OCS라든가 팩스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기존의 텍스트로 된 개인 정보가 아닌 이제 영상 정보라든가 아니면 그림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ISMS-P 같은 인증심사에서도 굉장히 첨예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의료기관 중에서 이런 인증심사를 받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 흐름 분석은 개인정보보호뿐만 아니라 데이터 3법을 기준으로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지 방안을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서 개인정보 식별 및 분류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결국은 나눠보면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나눌 건데 어렵겠지만 우리 회사에서 비즈니스 활용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정보셋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사용하는 정보, 시스템이 사용하는 정보 등등을 포함해서 전체 셋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위험도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그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법률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할 수도 있고 내부 기준에 의한 위험성을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위험 분석 또는 평가를 하는 그 기준 자체가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업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정의가 되고 우선순위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위험도를 얼마를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이런 위험 분석 결과를 통해서 책임 있는 승인자의 승인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손도일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이 마지막 질문과도 사실은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 그 많은 기업들이 이 데이터 3법의 이후에 대해서 컨설팅 작업도 많이 하고 또 법률적인 자문도 많이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3법과 관련해서 가명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결국은 그 컨설팅 회사에서 하시는 것과 법무부에서 하는 작업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용적으로 따져본다면 시간 목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컨설팅과 법률 자문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같이 자문하게 되면 왜냐하면 데이터 재고를 파악하고 그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고 하는 부분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을 좀 더 기술적인 보안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법률적 합성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상호 간에 굉장히 좋은 상승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윤 팀장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번에 이런 그 발표 준비를 하면서 단어를 좀 하나를 생각했는데 그 요즘에 집 같은 데 보면 리모델링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기업 또는 회사에서 이런 데이터 3법 관련된 내용으로 이참에 리모델링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총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죠. 네, 잘하고 있었던 회사도 그렇고 잘하고 있지 않은 회사도 결국에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리모델링을 한번 하고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비즈니스나 개인정보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자체적으로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소화하기 힘들다라면 외부의 전문 기관이라든가 도움을 받아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꾸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3법 총정리와 함께 개인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